우리는 미국 무기만 썼다면 이미 끝났을 겁니다. 폴란드 국경, 포성이 끊이지 않는 전장에서 한 장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 장면은 세계 방송사들의 헤드라인을 장악했고, 그 순간 한국의 이름은 싸게 파는 나라에서 전장을 지배하는 기술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국방부 기자회견장에서 폭탄 같은 발표가 터졌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110억 달러 돌파.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기자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일본 언론은 K방산 쇼크라는 단어를 띄우며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그렇게 세계는 놀라고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토 정상회의장 한복판, 수십 개국의 지도자들 앞에서 한국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세계를 지키는 나라로 올라서다. 그날 서울 광장에선 눈물을 훔치는 노인들과 자랑스러움에 떨리는 젊은이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이번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의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 전장을 누비는 외신 기자입니다. 수년간 수많은 분쟁 지역을 취재했지만 2024년 겨울 폴란드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겪은 그날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한국 무기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그날 새벽 안개는 짙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전쟁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긴장감이 공기 속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과 프랑스 기자들과 함께 폴란드군 코발스키 대위의 안내를 받아 전방 참호로 향했습니다. 기자님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참호는 산 아래 위치해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한 줄로 배치된 K9 자주포 4기가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무전기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적 드론 접근. 남서쪽 1km, 포탄 유도 가능성 있음. 사격 준비.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고 폴란드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9 조종석 안으로 병사들이 뛰어들어가고 곧 엔진음이 낮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적 드론 중 하나가 EMP 전자기 펄스 공격을 감행했고 그 여파로 인근 지휘 차량의 전자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먹통이 된 겁니다. 통상 이런 상황이면 포병 부대는 대응 명령을 기다리며 정지하지만 K9의 장점은 바로 그 위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코발스키 대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장비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로컬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지휘 차량이 마비돼도 각 자주포가 독립적으로 사격 명령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9 운용병이 현장 판단으로 자동 항법 시스템을 전환하고 직접 사격 좌표를 입력해 재빨리 포신을 조정했습니다. 잠시 뒤 대기 중이던 K9 자주포가 발사 명령 없이도 순차적으로 포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적 드론이 날아오던 방향으로 포격이 집중됐고 한 기의 드론이 하늘에서 폭발하며 추락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독일 기자 마르쿠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훈련도 아니고 시연도 아닌데 자동 대응이 가능하다니 말이 됩니까? 폴란드 병사들 사이에서도 탄성이 나왔습니다. 역시 K9이야. 이런 상황까지 계산해 놨다니. 그 와중에도 병사들은 포신을 다시 조정하며 신속하게 다음 타깃을 분석했습니다. 포병 부대는 마치 유기체처럼 움직였고 저는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신뢰감과 자부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장 정비병 중 한 명이 넘어지며 손에 들고 있던 탄약 부품을 떨어뜨렸고 포탄 연결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한 대의 K9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현장은 숨이 멎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고 폴란드 장교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3번 포 미작동, 즉각 정비 요청. 그때 현장에 투입된 한국 기술자 최민석이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는 한 손엔 수리 장비를, 다른 손엔 간이 해킹 방지 툴을 들고 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지만 마치 그 자리가 전장인 듯 단숨에 K9에 올라탔고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고 보조 회로를 수동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3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포가 살아났습니다. 최민석은 작동되는 포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당신 같은 분들이 이 무기로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하려고 전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주변 폴란드 병사들까지 숙연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사명감, 병사들의 용기, 그리고 K9 자주포의 신뢰성.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엮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기록하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사람을 지키는 기술 강국으로 전쟁터 한가운데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주요 언론은 일제히 한국 무기 체계를 조명했고 폴란드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절대 묻혀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기록해야 한다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이죠. 서울 국방부 청사. 그날은 겨울 끝자락, 미세먼지 없는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는 단순한 수치를 나열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산사가 새롭게 쓰이는 역사적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청사 안 로비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일본 NHK, 독일 GDF, 영국 BBC, 그리고 제가 속한 미국 통신사까지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는가?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 뒤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고 중저음의 침착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 하나 없이 정적이 이어졌고 대변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2024년 방산 수출 총액인 97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아시아 1위 방산 수출국, 그리고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속보 자막이 줄줄이 송출되기 시작했죠. YTN 속보 한국, 일본 제치고 아시아 방산 수출 1위, NHK 긴급 자막 한국, 방산 수출액에서 일본 앞서 정부 대응 촉구. 제 옆에 앉아있던 일본 기자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급히 문자를 보내고 이내 헛기침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추월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자존심 상함까지. 기자회견장은 단순히 수치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 자존심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방부는 이어서 방산 수출 주요 품목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K2 흑표, 전차,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수출 계약 체결 예정. 이 리스트를 본 영국 기자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 목록이 아니라 전체 군 체계 패키지 수출입니다. 완전히 전략적 수출이군요. 특히 눈에 띈 건 K2 전차였습니다.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은 물론 최근 루마니아와 체코에서도 수입 요청이 들어온 상태였죠. 이에 대해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현지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지속적 운용 교육을 포함한 통합 전략 파트너십 수출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판매 실적을 넘어서
한국이 글로벌 방산 생태계의 핵심 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기자회견장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나? 한국은 앞으로 어느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인가?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일본 기자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나요? 국방부 대변인은 잠시 미소를 지은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와의 경쟁이 아닌 세계 평화를 위한 기술과 신뢰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일부 기자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로비에서 여러 외신 기자들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기자 마르쿠스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은 물론 정치적 메시지까지 이 정도로 정제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기술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리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기자회견 이후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발 속보가 쏟아졌고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은 모두 아래와 같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K방산 쇼크, 일본 방위산업의 위기, 니혼게이자이 한국, 방산 굴기, 일본의 대응 시급. 일본 방산 업계 내부에서는 곧장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을 더 이상 후발주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 앞을 걷고 있는 주도자로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도쿄 시내 국제방위산업 박람회 IDX 도쿄 2024가 열리는 도쿄 국제 컨벤션 센터 안은 평소처럼 질서 정연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이틀 차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로 옆 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방산 부스에서 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대표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의 대표 방산업체 센다이 중공업 부스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외신 기자였던 제가 직접 목격한 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체계, 문화, 마인드, 전략 모든 면에서의 격차였습니다. 한국 부스에서는 폴란드군 장교와 한국 기술자가 FA-50 전투기의 디지털 조종 장비에 대해 설명 중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할 때 함께 전투를 설계합니다. 장교의 말에 한 영국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 정말 놀라워요. 우린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동맹을 얻은 것 같아요. 반면 일본 부스에서는 흑백 인쇄된 홍보 책자와 7년 전 기술로 만든 모형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프랑스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긴 1990년대 같은 느낌이에요. 기술은 있는데 온기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글로벌 매체의 기자가 일본 기업 제품 시연 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제품은 현장에서 살아 숨쉰다. 일본 제품은 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일본 언론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도쿄 시내 센다이 중공업 본사에서는 비상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 사카모토 도시유키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고 자료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걸 있는 그대로 말해봅시다. 침묵이 흐르던 중 젊은 전략기획실 팀장 다나카 료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국 방산부스에서 실제 전장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던 외국 장교들의 모습, 그리고 한국 기술자가 장비를 직접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기술력은 우리가 더 앞선 거 아닌가? 기존 엔진 성능이나 안정성에선 아직
다나카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양을 뛰어넘는 건 결국 운용자와 신뢰성입니다. 한국은 장비와 정비 인력, 훈련 시스템까지 세트로 팔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드웨어만 팔고 있었고요.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사카모토 사장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 이유는 결국 기술이 아니라는 말이군.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전장에서 죽지 않기 위한 기술을 만들었고 우리는 정답 같은 설계서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 사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국 K방산 수출 세계 8위 등극. 일본은 4년 연속 감소세. 기술 자부심, 현실과 괴리 드러나. 그리고 자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방산 쇼크 일본. 진짜 위기를 맞다. 도쿄 시내에선 퇴근길 시민들이 편의점에서 그 뉴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됐네. 한 노신사는 중얼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너무 자만했어. 그날 밤 도쿄 방산 업계는 침묵 속에서 깊은 자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들의 라이벌에서 롤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2층에 위치한 비공개 전략 회의실. 이날은 평소의 회의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제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방산의 전략적 영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나토 정규회원국 중심의 회의 구조였지만 비회원국인 한국이 유럽의 무기 체계와 작전, 통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장교들은 자료를 넘기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의 성능 비교뿐 아니라 한국 방산기업이 제공하는 24시간 기술 지원 체계,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예비 부품 시스템, 그리고 정보 보안 수준까지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첫 발언권은 폴란드군 참모총장 코발스키 대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K2 전차를 도입했을 땐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현장성이 탁월하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는 두꺼운 문서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 전방 기지가 적군 드론의 공격으로 마비됐을 때 한국 기술자들은 단 9시간 만에 전차 4대를 복구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같았으면 최소 3일은 걸렸을 겁니다. 독일, 노르웨이, 체코의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국 장교는 한쪽 눈썹을 살짝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대응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코발스키 대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셨다면 더 이상 의심은 없을 겁니다. 이어서 프랑스 공군 전략국장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FA50은 지금까지 우리가 접한 경공격기 중 가성비와 정비 효율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특히 모듈화된 계기판과 빠른 전환 훈련 체계는 우리 공군 신병들에게 큰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미국 장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곧장 발언권을 얻어 말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나토와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장 옆에 앉아 있던 나토 기술 자문관 릴라노프 중령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작년부터 우리 정보 보안 프로토콜을 통과한 유일한 비회원국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공동 훈련을 진행했고 정보 공유에서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미국 장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멀리 왔군요. 그날 회의가 끝난 뒤 회의실 옆 별관에서는 한국 방산기업 기술자 최민석이 나토 소속 작전 장교들에게 비공식 기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빔 프로젝터에 띄워진 영상에는 지난달 루마니아 국경에서
K9 자주포 정비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진흙에 파묻혔고 부품 하나가 파손된 상태였지만 최민석과 그의 팀은 단 20분 만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우린 팔고 끝내는 무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야 진짜 방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한 나토 장교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그냥 무기만 팔아도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최민석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무기란 그저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기도 하죠. 그 진심은 언어를 초월했습니다. 이날 저녁 회의장에서 나오던 스페인 언론 디펜스 글로벌 기자 하비에르 코스타는 이 장면을 목격했고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사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다. 신뢰를 설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다. 이 기사는 3시간 만에 8개국 언론에 재인용되었고 한국 방산업계의 상징적 문구로 자리 잡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토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나토의 비회원국 중 최초로 전략무기 운영 파트너로 등록, 향후 정보 협력 및 훈련 통합 참여 예정. 그 순간 한국 대표단 일부는 회의실 한켠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전쟁을 피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막아내는 나라로 세계가 인정한 기술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한편 늦은 밤에도 유독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한빛정밀방산연구소,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에선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37분, K9 자주포의 차세대 사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인 연구실 안. 이주한 선임연구원은 자판을 두드리는 손에 밴드를 붙인 채 포신 회전 알고리즘의 예외값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선임님, 진동값 로그에서 이상이 보입니다. 반대편에서 모니터를 보던 홍민수 주임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프엔 명확한 이상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K9이 자동 목표물 추적 중 0.21초의 반응 지연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수치지만 실전이라면 적의 포격보다 늦게 대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차이였습니다. 이주환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자 모듈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한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엔 그의 아버지 구 이정호 박사가 남긴 자필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1983년 혹한기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 개발된 열전도 회로. 아버지께서는 이걸 전방 부대에 일주일이나 머물며 설계하셨습니다. 이주환은 낡은 도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믿고 생명을 걸고 쓰는 장비입니다. 홍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앉아있는 책상과 그 위의 설계 도면이 전장 어딘가에서 병사 한 명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실험실에 추가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루마니아 방위군 바이어의 긴급 피드백. 제공된 테스트 버전에서 포신 회전 각도에 따른 반응 속도 차이가 감지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정 가능하신가요? 연구팀은 즉시 환경 복합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영상 장비를 돌리고 온도와 습도를 실전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4도씨, 습도 70%, 회전각 18도. 처음엔 정상처럼 보였지만 6회차 테스트 중 포신 반응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0.21초. 루마니아 측의 지적은 사실이었습니다. 선임님 이대로 납품하면 일정 전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홍민수의 말에 이주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쳐야죠. 저희는 그걸 하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시각 실험실에 또 한 명의 방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육군 26사단 포병중대 정윤철 중위. 그는 방산연구소에 처음으로 실전 운용 피드백을 전달하러 온 현역 장교였습니다. 중위님,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주환의 질문에 정윤철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정확하긴 합니다만 너무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작동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컨트롤러를 조작하면 입력은 됐지만 뭔가 불안한 감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장은 1초의 불안이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연구실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이주환은 곧장 설계도에 손을 댔습니다. 그날 밤 새롭게 추가된 건 촉각 피드백 장치였습니다.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버튼 입력 시 진동이 전달되어 제대로 입력됐는지 즉각 알 수 있는 시스템. 다음 날 새벽 3시 48분. 포신 회전 반응 속도는 0.04초까지 줄었고 촉각 반응은 0.01초 단위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정윤철 중위는 귀대 전 모자를 벗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임님, 오늘 이 장비가 조금 더 믿음직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병사들이 더 안심하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주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같은 분들이 믿고 나가시는 장비, 저희는 절대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전 8시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전자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차세대 자주포 사격 제어 시스템, 실전 배치 승인. 명칭 한빛 JH-21 대한민국형 현장 통합형 시스템. 팀원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가에 맺힌 눈물만이 이 시스템이 단순한 스펙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주환은 책상 위에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꺼내 조용히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젠 우리 후배들이 더 나은 장비로 덜 위험하게 전장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연구소 창 안에는 그 어떤 포성보다 뜨겁고 조용한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서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폴란드 국경 인근 어둠 속에서 K9 자주포가 포연을 내뿜는 전장을 지켜보던 한 미국 기자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와이즈. 그날 그녀는 단순한 무기 시연을 취재하러 왔다가 국가라는 기술이 사람을 지키는 방식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는 에밀리 와이즈.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군사 전문지 글로벌 Tactical Review의 기자입니다. 10년 가까이 유럽과 중동을 오가며 무기, 전쟁, 전략에 대해 글을 써왔습니다. 미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에 익숙해져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무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코웃음을 쳤습니다. 값싼 대체품, 미국제 따라쟁이. 그런 표현을 기사에 직접 쓰진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 나는 폴란드 남부 접경 지역에서 열린 다국적 실전 평가 훈련에 배정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장비가 대거 투입된 가운데 나는 취재 스케줄맨 끝에 배정된 항목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K9 자주포 대한민국 실전 시연. 그냥 의례적인 퍼포먼스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현장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장에서 마주한 장면은 완전히 내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포신, 궤도마다 묻은 진을, 탄피를 나르며 땀에 흠뻑 젖은 운용병,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조정하던 한국 기술자 한 명. 그 기술자는 이름표에 최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그는 헬멧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오전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기계식 동기장치가 살짝 경직됐습니다. 현장에 맞게 유압 밸브 시퀀스를 수동으로 조정 중입니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자가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무기를 납품할 때 이런 기술자를 같이 보낸 적이 있었던가?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대응하시는 건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넘깁니다.
그 짧은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나는 호텔 방 창문을 열고 폴란드의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진흙 속에서 기계를 만지던 모습, 그를 둘러싸고 감탄하던 폴란드 병사들, 정비가 끝난 뒤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장교들, 그 모든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기를 숫자와 성능, 파괴력으로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은 사람이 지키는 무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나에게 충격이었고 동시에 반성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자판 위로 손이 미끄러지듯 글이 나왔습니다. 나는 한국 무기를 단지 값싼 대체품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진심을 보았다. 포신 너머에서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 땀에 젖은 기술자의 손끝에서 생명을 연결하는 감각을 느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 강국이다. 기사는 단 몇 시간 만에 업로드되었고 전 세계 국방 관계자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댓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기를 사야 합니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 필요해요. 미국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 한국.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SNS에서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해시태그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샵 한국은 무기를 넘어 사람을 지킨다. 며칠 뒤 나토 내부 포럼에서도 내 기사가 인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단지 군사적 효율성이 아닌 윤리적 책임과 철학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가성비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진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K방산의 팬입니다. 며칠 뒤 나토 내부 포럼에서 제 기사가 인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수출국이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고 사람을 지키는 철학을 가진 동반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이 가성비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진심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 순간부터 이 기사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역사적 증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맥락 위에서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는 한국이 초청받는 의미와 무게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서울의 밤이 간직한 사명감이 브뤼셀 정상회의장의 무대 위로 이어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나토 정상회의장. 회색빛 하늘 아래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대비되는 정숙함이 회의장 외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뒤편, 기자단석 한켠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각국 대표와 정상들이 정숙한 행보로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국가 공식 복장, 국장 배지, 통역 장비, 그리고 정상들의 결연한 눈빛이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밀어올렸습니다. 회의장은 이미 압도적인 정숙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앞 연단과 대형 스크린 쪽으로 향해 있었고 벽면을 장식한 수많은 국기들이 이 회의의 국제적 위상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스크린이 켜졌고 폴란드 전선의 야간 풍경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의 발사 장면, 포연이 흩어지는 하늘, 기술자와 병사의 손길이 교차하는 모습들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영상이 끝난 직후 폴란드 총리 얀 코발스키가 연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침착하면서도 강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방산 장비를 선택할 때 선진국 브랜드만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이 K9 자주포는 그 현실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국은 결코 혼자 떠나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었습니다. 그의 발언이 회의장에 울려 퍼질 때 청중석의 표정들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손을 들어 박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회의장 무대 뒤편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 측 한 참모가 연단 뒤 스크린 조작 패널에 몰래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출동해 제지했고 회의는 잠시 정전된 듯 숨죽인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사회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잠시 기술 점검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크린이 재가동되며 코발스키 총리는 흐름을 이어 속삭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술과 전략을 넘어 신념의 전환을 선언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무기 성능만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지키는 기술과 지속 가능한 동맹을 기준 삼겠습니다. 그가 잠시 청중을 바라보았을 때 프랑스 대통령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고 스웨덴 총리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또 다른 영상이 떴습니다. 2010년대 한국의 낡은 방산 장비 이미지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이어 지금이 K9과 연구소 실험실 장면, 기술자와 병사의 상호작용이 타임랩스처럼 교차되었습니다. 그 대비는 회의장 안 수많은 존재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코발스키 총리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에는 사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사회자는 마이크를 넘겨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대표단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조명이 부드럽게 바뀌었고 한국 대표단이 연단 앞으로 저마다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정했지만 모든 시선이 그들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한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담담하면서도 확신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무대에 선 것은 대한민국이 홀로 걸어온 결과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원, 병사, 국민과 함께한 축적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무기 제조국이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국가입니다. 그 발언이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노르웨이 정상은 눈가를 훔쳤고 벨기에 국방장관은 정중히 고개 숙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단 뒤편에서는 한국 기술자 몇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무대 위 대표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긴장하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의 말미 즈음 정상들이 하나씩 내려와 한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측은 정중히 답하며 각 정상의 눈빛과 손길이 지닌 의미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는 펜을 들어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밤, 폴란드 전장, 연구소의 땀. 이 모든 흐름이 지금 이 극장 위에서 진동한다. 그 순간 정상회의장 안하늘 아래 대한민국의 이름이 전략과 신뢰의 상징으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정상회의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공식 전략 파트너로 인정되는 역사적 순간이 펼쳐졌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역을 울렸습니다. 서울, 밤 10시가 훨씬 넘어선 시간. 광화문 광장은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 앞에서 국가방송과 외신 중계가 번갈아 나오고 있었다. 스크린 위에는 2025년 한국이 세계의 전략 파트너가 되다. 문구가 선명히 떠 있었고 방송 화면 속에서는 연단에 선 대한민국 대표단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광장 앞에 선 한 노인은 흐린 눈동자로 자기 손녀를 꼭 감싸 안으며 되뇌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런 날 보게 될 줄이야. 우리 딸, 우리 손자들이 자랑스럽다. 한 젊은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눈가를 훔치며 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줄곧 보고 싶던 모습이야. 내가 태어난 나라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아이를 아는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봐라. 저 사람들은 이번엔 우리 대표야. 우리를 대표하는 얼굴들이야. 아이의 큰 눈동자가 화면 속 무대를 바라보며 반짝였습니다. 서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은 LED 전광판으로 회의 중계 장면을 띄웠고 수많은 피서객들과 주민들이 바닷바람 속에서 뛰쳐나와 그 화면 앞에 섰습니다. 대전 중앙로, 광주 금남로, 대구 동성로, 각 도시의 중심가에는 임시 의자가 놓였고 시민들은 불편함도 개의치 않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와 역사의 현장 앞에 서라는 말을 남겼고 아이들은 조심스레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앵커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닙니다. 세계가 믿는 전략 파트너, 기술과 신뢰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인터뷰 중에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땅과 싸우던 내가 이제 세계의 뉴스 속에 우리 이름이 뜨니 눈물이 납니다. 그간 외국 무기에만 기대던 현실이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기술을 믿고 자부심 느낍니다. 친구들이 물을 거예요. 한국 잘했냐? 그땐 당당히 말할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신뢰를 함께 판 나라다. 그날 밤 대통령은 국민께 연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록을 넘는 역사를 썼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존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력, 연구원, 경사, 국민 여러분 하나하나의 땀과 믿음 덕분입니다. 연설 도중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고 TV 앞 가정마다 눈물과 감격이 교차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농촌 어르신, 교사, 청년, 학생, 직장인 등 각계각층을 찾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우리의 땀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섰다. 국제 무대에도 파장이 컸습니다. 세계 브랜드 조사 기관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 지수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신뢰도 급상승, 파트너 국가 선호도 최상위,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의 항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결과로 반영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K방산이 아니라 K신뢰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넘어 신뢰를 수출하다. 세계를 지키는 기술과 철학의 나라, 한국. 각국 외교청사에는 한국과의 방위 협력 제안이 쏟아졌고 공동개발 기업도 기술 제휴 요청도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엔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기의 물결, 환호, 눈물, 웃음이 어우러진 그 공간은 하나의 거대한 감동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 광장의 울림, 브뤼셀의 선언, 전장의 포성, 연구소의 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율처럼 이어지며 이 나라의 미래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래는 더 이상 혼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 국민의 자부심과 세계의 시선 속에 울려 퍼지는 주파수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